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혹시 내 것이 아닌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친동생이 신랑이 가난한 막노동꾼이라는 이유로 결혼식 전날 밤 도망쳐버린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게는 바로 그런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애지중지 귀한 막내딸이 신랑이 초라한 건설 현장 인부라는 사실에 질색팔색하며 파혼을 선언하는 바람에 언니인 제가 그 모든 것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저는 박서연은 동생이 벌인 보잘것없는 결혼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로 억지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일은 그 억지 결혼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옥탑방에서 제가 벌벌 떨며 남편에게 장볼 돈 20만 원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였죠. 그러자 제 남편, 그 막노동꾼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평생 꿈에서도 만져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엄청난 액수를 말입니다. 20억 원. 제 휴대폰에서 올린 입금 알림 메시지는 마치 제 귀에 내리꽂히는 천둥 소리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원래 제 막내 동생 서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하얀 피부에 인형 같은 외모로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공주처럼 자랐죠. 반면 언니인 저는 못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가난과 고생 그리고 오랜 세월의 노동이 제 얼굴에 그늘을 드리워 24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왠지 모르게 어릴 적부터 저를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눈에는 오직 서연이만이 자식이었고 저는 마치 돈 버는 기계이자 엄마와 동생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무급 가정부 같았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올해로 막 20살이 된 서연이를 두고 엄마는 어디서 용하다는 점집을 다녀오셨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해야만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가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쟁이의 말에 엄마는 안달이나 사윗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연이는 어떤 남자가 와도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키가 작다, 피부가 까맣다, 집안에 외제차 한 대 없다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였죠. 속이 타들어가던 엄마는 결국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기가 막힌 혼처를 하나 물어왔다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서울에 있는 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아니 정확히는 현장 인부라고 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그 청년이 숫기는 없어도 성실하고 착실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비록 하는 일은 고되지만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커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단비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 저희처럼 가난한 집안의 1억은 그야말로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눈이 번쩍 뜨여 고개를 쉴 새 없이 끄덕였습니다. 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해버렸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마치 금덩이라도 주운 사람처럼 서연이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 막노동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예단비가 1억이라는 말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보자. 돈부터 받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든 되겠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뭘 알겠어? 나중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될걸. 결국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별다른 요구 없이 모든 걸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부 측은 그저 몸만 오면 된다고 했죠. 심지어 결혼 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모든 연락을 카카오톡으로만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비극은 결혼식 전날 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모두 끝나고 하객 음식까지 예약된 상황에서 서현이는 갑자기 강지훈이라는 사람에게서 카톡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아내에게 미리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진 속에는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안전모를 쓰고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벽돌 더미 옆에 쭈그려 앉아 플라스틱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본 서연이는 그대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싫어. 나 이 결혼 안 해. 이렇게 더럽고 가난뱅이 같은 남자랑 어떻게 살아. 창피해서 죽어버릴 거야.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화장대, 거울을 깨부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저런 막노동꾼이랑은 결혼 못해. 엄마랑 언니가 알아서 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혼식은 코앞이고 하객들은 곧 닥칠 텐데 신부가 사라져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웃들에게 망신당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예단비 1억 원을 날리게 생겼다는 사실이 엄마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엄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엄마 좀 살려다오. 이 집안 좀 살려줘. 서연이가 철없이 집을 나갔어. 이제 우리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가 동생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딸에게 금지옥엽 키운 딸이 싸놓은 똥을 치우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낳아준 은혜를 들먹이고 만약 제가 거절하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엄마의 압박과 악어의 눈물 앞에서 저는 절망 속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기구하고도 황당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막노동꾼 남편은 이 사실을 눈치챘을까요? 제 결혼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0억이라는 돈 뒤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비극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20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왜 생판남인,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만에 남편이 된 사람이 왜 제게 이토록 엄청난 돈을 준 것일까? 하지만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또 다른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제가 겪어온 서름의 세월과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들을 지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시려면 아마도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처럼 떠돌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매는 저와 동생 서연이 둘뿐이었죠. 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를 예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동생처럼 예쁘고 살갑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혹은 제가 말수가 적고 애교를 부릴 줄 몰라서였을지도 모르죠.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거나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의 모든 사랑과 애정은 오직 서연이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집에 하나뿐인 달걀도 서연이가 먹었고 엄마가 사온 새 옷도 서연이가 입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집에서조차 저는 잉여인간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의 생계는 고스란히 엄마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의 명문고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죠. 공부는 해서 뭐하냐. 여자애는 공부 많이 해봤자 시집 가면 그만이야. 너는 집에 있으면서 나 도와 돈이나 벌어. 서연이 공부시켜야지. 쟤는 예쁘니까 나중에 대학도 가고 서울로 시집 가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해. 엄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해 저는 16의 나이로 책을 덮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도시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연필만 잡던 제 손은 이제 재봉틀의 날카로운 바늘과 밤낮 없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 푼 두 푼 아껴 전부 엄마에게 붙였습니다. 제게는 월세와 최소한의 식비를 위한 푼돈만 남겼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내가 언니니까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가 보낸 돈 덕분에 서연이는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예쁜 옷을 사입으며 아가씨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는 돈으로 서연이를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동생이 입학하던 날 저는 제 얼마 안 되는 적금을 모두 털어 통학이라도 편하게 하라며 새 스쿠터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스쿠터를 받아든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촌스러워. 내 친구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일하고 돈을 붙이고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미래도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희미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을 때까지 일하다가 고향의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 몇 낳고 엄마처럼 고된 삶을 반복하겠지 하고요. 하지만 저의 희생이 인정받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당연한 의무이자 언제든 팔아치울 수 있는 거래의 수단으로 여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 결혼은 가족의 이기심을 위해 제가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제 꿈을, 제 청춘을 앗아갔고 이제는 제 남은 인생마저 제가 원치 않는 결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극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허름한 옥탑방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장, 예측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장난이 어떻게 저를 이 막노동꾼 남편에게로 이끌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시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인연에 대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고된 공장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낯선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김여사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였는데 나이 찬 딸이 있는 집에 속성으로 혼처를 소개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 여사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말했죠. 이쪽이 큰따님. 인물은 반반한데 고생을 많이 한 티가 나네. 이런 관상은 팔자가 새. 그러고는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서연이를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이쪽이 막내 따님이구나. 어쩜 이렇게 선녀가 따로 없어. 이런 애는 정말 좋은 데로 시집 보내야지. 그 말에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릴 듯이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김 여사에게 점을 보러 갔던 이야기, 서연이가 올해 꼭 결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눈이 너무 높아서요. 어떤 남자가 와도 성에 차질 않으니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마침 서연이 아가씨한테 딱 맞는 혼처가 하나 있어요. 강지훈이라고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일자리도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착하기가 아주 그만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지금 며느리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된대요. 서울이라는 말에 서연이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일이 좀 고되긴 해도 수입이 아주 쏠쏠하대. 그 청년 말이 아내는 고생시키기 싫어서 예단비로 두둑하게 챙겨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둑하다면 얼마나요? 엄마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습니다. 1억 원, 현금으로 한 푼도 안 깎고 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 일체를 신랑 측에서 전부 부담한대요. 1억 원. 그 액수는 저희 낡은 집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엄마와 서연이는 둘 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죠. 이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는 예단비 몇 천만 원도 큰 돈인데 1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할 액수였습니다. 건설업이라는 애매한 직업에 대한 서연이의 의심은 순식간에 탐욕에 묻혀버렸습니다. 동생과 엄마는 저마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건설업자인데 나이가 많거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저렇게 큰 돈을 주고서라도 아내를 구하려는 걸 거라고요. 서연이처럼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왕비처럼 떠받들며 뭐든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결정은 제 등 뒤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급히 고향 집으로 부르고 나서야 서연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고 결혼 준비를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엄마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넌 알아서 뭐 하게? 내 할 일은 집이나 깨끗이 치우고 동생 결혼식이나 잘 치를 수 있게 준비하는 거야. 저는 걱정이 되어 서연이에게 신랑 얼굴은 봤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죠. 봐서 뭐해. 맨날 공사장에서 바쁘다는데 카톡으로만 얘기했어. 근데 오빠 되게 자상해.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돈 보내주더라. 그렇게 탐욕과 환상으로 얼룩진 결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집안이나 인품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억 원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 인연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거운 불안감을 아는 채 엄마의 계획에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이가 막노동꾼 남편의 적나라한 사진을 받아보았을 때 모든 장밋빛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충격은 동생의 파혼 선언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저를 빠져나갈 수 없는 대리 결혼이라는 비극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자 강지훈 씨 역시 이 모든 계획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되고 초라한 겉모습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대리신부가 된 저조차도 그 거대한 계획의 말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온 집안은 가식적인 웃음과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서울 사위와 예단비 1억 원을 자랑하고 다녔고 서연이는 제가 억지로 빌려온 비싼 웨딩드레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결혼을 앞둔 신부의 행복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펼쳐질 부유한 삶에 대한 계산과 기대감만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서연이의 스마트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생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동생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 절규였죠. 세상에, 이게 뭐야. 동생은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로 3개 내던졌고 그 바람에 향수병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대답 대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온 카톡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공사장으로 보이는 곳에 허물어진 벽돌더미 위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은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타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의 손에는 아마도 그의 초라한 점심 식사일 플라스틱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점심시간에 잠깐 쉬면서 사진 보내요. 우리 내일 만나요. 자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강지훈 씨라고? 엄마와 서연이가 그토록 상상했던 돈 많은 건설업자가? 그는 그저 말 그대로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외모가 흉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부지고 남자다운 구석도 있었죠. 하지만 가난과 고단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힐끗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닐까? 장난? 엄마 눈엔 이게 장난으로 보여? 서연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사기야. 전부 다 사기였어. 가난뱅이 막노동꾼 주제에 감히 나를 속여. 나 결혼 안 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남자랑은 절대로 결혼 못 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이 알면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동생은 울부짖으며 물건을 부수고 옷과 화장품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동생을 껴안고 달랬습니다. 진정해, 딸, 진정해. 엄마가 김 여사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물어볼게. 하지만 서연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동생은 엄마를 밀치고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제 탓이라는 듯 증오와 질투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팔자가 드세서 나한테까지 옮았잖아. 원래 저런 막노동꾼이랑 결혼해야 할 사람은 언니였어. 내가 아니라. 동생은 제 얼굴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동생의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저주하다니. 그날 밤 저희 집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밤새도록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텅 빈 마음으로 부엌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통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엄마와 동생의 탐욕과 허상에 대한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비극이 또다시 제 머리 위로 쏟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 측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불과 몇 시간 전 엄마가 서연이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동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노로 휘갈겨 쓴 짧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 갈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막노동꾼이랑은 결혼 안 해. 다신 찾지 마. 그 결혼 엄마랑 언니가 알아서 처리해.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은 이미 주문했고 하객들은 초대했으며 예단비 1억 원도 집을 꾸미고 살림을 장만하는데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신부가 도망쳤으니 온 동네에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랑 측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예단비까지 돌려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혼란의 순간 엄마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푸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인생 가장 비극적인 연극, 희생과 맞바꿈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엄마의 애처로운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서연이가 남긴 쪽지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은 철없이 집을 나간 딸을 걱정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자신의 손실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당할 창피함, 그리고 무엇보다 1억 원이라는 예단비를 잃게 될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서연아. 엄마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서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악하는 순간 엄마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엄마 좀 살려줘. 이 집안 좀 구해다오. 엄마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이가 철없이 집을 나갔어. 이제 하객들은 곧 들이닥치고 신랑 측에서도 올 텐데 신부가 없으면 우리 집안 망신은 어떡하니. 사람들이 나보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사기당했다고 손가락질할 거야. 엄마는 그렇게는 못 살아, 서연아. 저는 얼어붙은 채 엄마를 일으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다리를 꽉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살려줘. 엄마 부탁이야. 네가 서연이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집을 가주면 안 되겠니? 그 제안은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엄마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단 한 번도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딸에게 금지옥엽 키운 딸이 저지른 잘못의 희생양이 되라고 그 뒷감당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저는 소리치며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랑요. 그리고 이건 서연이 결혼식이잖아요. 제 결혼식이 아니라 안 미쳤어. 엄마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섭도록 번뜩였습니다. 이 마당에 누구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걔는 도망쳤어. 오늘 신부가 없으면 저쪽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단비 돌려달라고 하겠지. 위약금도 물어내라고 할 거고. 아이, 우리가 그걸 무슨 수로 갚아. 네가 엄마 길바닥에 낳는 꼴 보고 싶어. 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보고 싶냐고. 엄마는 애원해서 하소연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어릴 적부터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서연이만 편애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엄마고 널 낳아준 사람이잖아. 이번 한 번만 엄마한테 효도하는 셈 치면 안 될까? 엄마 목숨 하나 살려준다고 생각해줘. 오늘 딱 하루만 네가 신부가 되어주면 돼. 그 뒤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강지훈이라는 청년, 순박해서 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응? 제발 엄마 좀 살려줘, 딸아. 엄마는 가슴을 쿵쿵 치며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년간 쌓여온 분노와 서름이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불러일으키려는 혈육의 정이라는 것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모질게 굴었다지만 엄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미 너무 지쳐 있었는지 모릅니다. 공장 노동자로 사는 삶도 외로운 삶도 모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 비록 막노동꾼 남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쓰디쓴 탈출구지만 적어도 변화이긴 하니까요. 결국 한참의 실랑이 끝에 저는 눈을 감고 절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환호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눈물을 닦고는 방금 전까지 비통해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재빨리 저를 서연히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에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어서 입어봐. 다행히 너희 둘이 체형이 비슷해서 얼추맞겠네. 엄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제 마른 몸에는 조금 컸습니다. 제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서 신부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지친 기색을 두꺼운 화장으로 감추려 했으며 서둘러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잊지 마. 엄마는 당부했습니다. 차에 타면 고개 푹 숙이고 면사포로 얼굴 완전히 가려 아무도 못 알아보게. 신랑 집에 도착해서 쌀이 밥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저는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화장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세가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발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무거운 웨딩드레스가 장식된 무덤 속으로 말입니다. 대문 밖에서 차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울렸을 때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제 머리에 두꺼운 면사포를 씌우고 저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었죠. 그저 제가 사랑도 희망도 없는 아득한 미래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희생과 결코 갚을 수 없는 빚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장식된 낡은 웨딩카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저를 싣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두꺼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지훈, 저의 막노동꾼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잘 맞지 않는 듯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신랑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제 면사포를 걷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고 석양빛에 비친 그의 각진 얼굴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막무가내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신랑 집은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노동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신혼방이라고 불리는 곳은 고작 대여섯 평 남짓한 곰팡내 나는 지저분한 옥탑방이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 천으로 된 옷장, 그리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붉은색 시고와 희자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었죠.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와서 인사를 건넸는데 아마도 그의 동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나누다 총총히 자리를 떴습니다.
결혼 축하연이라고 해봤자 밖에서 사온 간단한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그는 마주 앉았고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밥을 입에 밀어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가 고작 이런 허름한 옥탑방과 차갑고 낯선 남편이라니. 식사 후 그는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복잡한 심경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저를 강요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저는 명목상 그의 아내였으니까요. 얼마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옷장에서 얇은 요와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그는 그 요를 차가운 방바닥 구석에 깔았습니다. 침대에서 자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잘 테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낯선 사람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저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처럼 흉하거나 시커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남자답게 생긴 얼굴에 깊은 눈매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꿰뚫어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박서연 씨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의 말은 제 귀에 내리꽂히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은 화장으로 바꿀 수 있고 웨딩드레스는 대신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인 제 손. 곱게 자란 아가씨 손이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당신 사진도 이미 봤습니다. 당신 가족이 보내줬으니까.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그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니 당신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는 바닥에 깔아놓은 요 위로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죠. 그냥 자요. 말했듯이 당신한테 손끝 하나 안 댈 테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입니다. 각자 할 일만 하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맙시다.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그냥 계약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는 내가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나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면서도 동시에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의 첫날 밤은 그렇게 기묘하게 지나갔습니다. 촛불도 꽃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거리감, 그리고 수만 가지의 풀리지 않는 질문만이 가득했죠. 저는 제가 비극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저를 훨씬 더 복잡한 게임판 위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게임판 위에서 저의 미스터리한 막노동꾼 남편이야말로 모든 핵심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수년간의 공장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지난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한 남편에 대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방구석을 힐끗 보니 그는 이미 일어나고 없었습니다. 요와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옥탑방 공용 화장실 쪽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어제 입었던 것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가방을 챙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인데 남보다도 더 서먹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제 얼마 안 되는 적금은 동생 결혼 준비에 전부 써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장도 봐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그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죠? 혹시 장 볼 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기분이었죠. 저는 고작 20만 원 정도, 이틀치, 쌀과 반찬거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말없이 쳐다보더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몇 번 누르더니 고개를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제 유일한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잔액이 단 한 번도 500만 원을 넘어본 적 없는 그 계좌번호를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 번 더 스마트폰을 누르고는 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됐어요. 제 적금 좀 보냈으니까. 생활비로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요. 부족하면 말하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홀로 남았습니다. 계좌이체, 막노동꾼이 계좌이체라니, 그리고 조금이라니 얼마나 보냈다는 걸까.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낡은 폴더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2,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그 숫자를 10번도 더 넘게 다시 읽었습니다. 20억 원.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지? 은행에서 문자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돈을 잘못 보낸 걸지도 몰라.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그를 찾아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강지훈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20억 원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전히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모은 내 전 재산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당신한테 맡기는 겁니다. 생활비로도 쓰고 그냥 그렇게 써요. 너무 아끼지 말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막노동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은 없어요.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 돈이고 내 마음입니다.
당신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 지켜요. 이 돈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옥탑방에서